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준 가운데 우리 증시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간밤에 유가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 거래일에는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요. 코스피가 1900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웨어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코스피 1900선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도 다시 매도로 돌아선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무너진 이유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 하락,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뭐 국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이 시간마다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이 유가, 사우디의 자금의 이탈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유가와 WTI 흐름과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와 WTI 흐름을 한번 보시면 뭐 1월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2000년 들어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를 제외하고 4거래일 정도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다시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라든지 현물에서 들어오던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유가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또 고점을 돌파를 했죠. 환율이 고점을 계속 돌파할수록 외국인은 앉아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굳이 이제 주식도 하락하는 시장에서 환율까지 안 좋은데 외국인이 들어올 여력이 굉장히 좀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 환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하락은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외국인 차익 매물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뭐 외국인 손실로 인해서 수급 부진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유가와 환율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어제 특히나 일본 증시의 급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장중에는 4% 가까이 크게 밀리는 모습도 확인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일본 증시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 최근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작은 시장 움직이듯이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반 하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뭐 최근에 미국 증시 빠지면 뭐 일본 증시 함께 빠지는 것은 뭐 그 세계 증시와의 동조화에 뭐 걸맞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차원위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엔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올 초에 일본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엔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아 쪽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가 중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본이 QQE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버리면 정책을 뭐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시에도 엔화의 강세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이제 환율을 붙잡으려고 했는데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발표한 이후에 3거래일 동안 또 엔화가 또 다시 강세를 보였거든요. 정책의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통화를 푸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풀어놓은 통화를 너희 은행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게 순환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뭐 그렇다는 것은 엔화가 굉장히 약세로 갈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오버슈팅 됐던 자금들이 다시 회수가 되면서 주가가 뭐 급락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일본 증시는 엔화의 환율 흐름을 잘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좀 하락 추세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쓸 카드를 다 썼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본 증시 급락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다소 부진한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어제는 3% 이상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저가 매수에 돌입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실적이 좋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은행주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PBR이 0.3배니 0.4배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하나인 겁니다. 부도 위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하락하면 에너지주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에너지주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던 금액, 그 대출은 에너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100만 배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70%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데 100만 배럴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뭐 100불 하던 유가가 50불, 40불, 30불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담보 가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무너진다. 그러면 담보를 회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암만 잘 벌면 뭐하니까 한 번에 다 까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조선, 해운, 건설 이런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비 기업, 뭐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비 기업들이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은행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은행 이자 겨우 갚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리가 오르면 물론 예제 마진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제 마진이 늘어나는 것만큼 충당금이 터지는 것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은행주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 뭐 신한지주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신한지주 좋습니다.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고 굉장히 사업이 분산이 잘 돼 있는 그런 회사긴 하지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뭐 은행주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심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심리가 좀 개선이 돼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어제 뭐 13만 원 깨고 12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12만 원대 내려갔는데 물론 이제 실적은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적자되는 회사 아니잖아요. 밸류에이션 뭐 5배 이렇게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뒤쪽에 멀리 서서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이나 해운, 건설, 대기업들의 자금줄을 은행이 대주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워낙 최근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장 속에서 또 두드러지는 종목군은 있었습니다. 화장품주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늘어나는 것들 보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은 없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뭐 30%씩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뭐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면세점 사업도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되면 다른 게 잘 돼. 예를 들어서 샤넬이 뭐 가방이 굉장히 비싼 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이 고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용품 같은 것도 진출을 하면 고가 그리고 잘 팔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작년부터 이제 샴푸 브랜드죠. 리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생활용품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성공을 한다면 화장품은 어느 정도 이제 국한된 소비자들이 쓰는 그런 제품이 됐는데 샴푸나 뭐 린스 같은 거는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가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그런 화장품주에 대한 선전 계속 좀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한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30% 실적 개선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주들의 고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살짝 살펴봐 주셨다시피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CJ 오쇼핑 그리고 KCC까지 오늘도 대거 주요 기업들,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호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기업 중에는 단연 한전이죠. 한전이 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원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렇게 많이 낮추진 않았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걱정,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단연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유가 하락으로 해서 연료 단가가 하락해서 이익률도 개선되고요. 전기 판매 요금도 정체됐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실적으로 보면 한전부지의 매각이라는 그 일시적인 금액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단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저께 아모레퍼시픽이 이유 없이 5% 급락했잖아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뭐 어저께 다행히 뭐 반등을 이끌긴 했지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던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조심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료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재료를 다시 유가 하락이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는 이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 또 실망 매물이 출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적인 전략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전략은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중에 환율 보셔야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급등을 했어요. 네. 급락, 급등.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시장 예측하기 굉장히 쉬워진 게 환율이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을 하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 외국인 매도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유가가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고요. 외국인 뭐 선물이라든지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 그만큼 올라가기 쉬워진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본과 홍콩 증시가 좀 불안합니다. 뭐 그런 증시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뭐 위안화 고시안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또 장중에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시장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요. 유가 환율 흐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어닝이 잘 나오는 종목들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요.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동영상 디스플레이 광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모회사인 KT의 자회사거든요. KT의 인터넷 전문은행 마케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KT 야구단이 19단이 작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KT 야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마케팅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나스미디어 관심주로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나스미디어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